그러나 코옷에게 정신분석가로서 치료의 최종적인 목표는 혼자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 아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한 채 홀로 강하게 살아가기란 오히려 더 어렵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도 그 정도 능력은 나도 갖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의욕이 생길 것이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잠시만 기대겠습니다입니다. 저자 와다 히데키, 옮기니는 홍성민, 펴낸 곳은 청림출판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정신과 전문의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 사실 다른 사람이라고 봐야 해요. 미국의 정신분석가 하이즈 코헛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저자가 코헛이라는 심리학자의 학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책을 보기 전에 코헛이라는 심리학자의 기본적인 이론을 알아야 합니다.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심리학 사상은 이런 마인드가 주류로 통했다고 해요. 제대로 된 어른이 되어야 된다. 강해져야 한다. 나약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시절에 사람은 그렇게 성숙하지도 강하지도 않다라고 다른 주장을 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나약해지지 말고 제대로 된 어른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성숙함을 강요하던 사회였죠. 자신과 타인에게 엄격함을 주장하던 그런 분위기. 사실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나약하게 보는 시선은 존재하지요, 지금도. 그런데 이 코헛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의존이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의지하거나 의존이 없다면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누구나 완전한 정신적인 독립을 이루기는 어렵죠.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라는 건 나는 그렇게 독립적이지도 않고 의존하는 것을 좋아해.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이걸 일단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난 뒤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자세가 바로 코헛의 심리학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무척 안심이 돼요. 괜찮아.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어른이었다고. 아니 어른은 응석을 부리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랬냐고. 응석을 부려도 된다고 말해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 번 더 짚어보고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코옷은요, 행복의 시작은 나를 챙기는 것부터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자기애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지금이야 내가 나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자기애라는 것이 많이도 들어봤고 중요하다라고 또 공부도 많이 했죠. 지금은 그래서 대단히 옳은 말처럼 들리는데 과거에는 전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코헛의 가장 중요했던 심리학 이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건강하게 의지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건강하게 의지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또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죠?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책의 주제가 됐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찾자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타인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저자 와다 히데키가 말하고자 하는 이 책의 중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정신적 상담을 받는 미국에서는요, 많은 분석가들이 이 코홑의 이론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정신과 의사 코홑의 인간관계 수업에 대한 이야기 조금 들려드려보겠습니다. 건강한 어리광쟁이가 되자. 코홑이 정신분석가로 많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다다른 치료 이론은 새로운 의미에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이쯤에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어른이 되라거나 강해지라는 말과 결국 똑같지 않나? 기존 이론들이랑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나 여기에는 가장 큰 변화가 있다. 곧 이전의 정신분석가들은 치료자, 즉 치료해주는 사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되어라 라는 취지에서 자기 성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말하자면 자기 성장은 자신을 단련하다라는 의미였던 것이다. 반면에 코홑의 이론은 이와 다르다. 그가 말하는 자기 성장은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는 개념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자존감을 갖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 치료자에게 의존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자기 대상으로 삼아 의지할 수 있는 자신이 되어라. 왠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짐작만으로 상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올바른 안목을 키워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이 되어라. 즉 코홑은 건강하게 어리광을 부리자 의지할 사람을 찾는 힘을 키우자고 주장했다.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류한다. 물리적 거리가 큰 장애물이 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의 부담은 줄었지만 가끔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진정한 친구란 뭘까?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쉽게 맺을 수 있는 만큼 손쉽게 끊을 수도 있는 관계이기에 막연한 허무와 고독을 느끼는 것이다. 다른 질문을 해보자. 당신에게는 당신을 늘 믿어주고 당신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가족이든 직장 내 동료든 그 외 개인적 인간관계에 있어든 누군가 생각나는 얼굴이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줄 사람이 없고 자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못한다는 고민을 털어놓고 있다. 설령 누군가에게 의지한다고 해도 이렇게 걱정하곤 한다. 혹시 나를 귀찮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을까? 남에게 의지하다니 내가 너무 한심해. 사회 여기저기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부추기는 논조가 흔하다. 어리광 또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코홑에게 정신분석가로서 치료의 최종적인 목표는 혼자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 아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한 채 홀로 강하게 살아가기란 오히려 더 어렵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도 그 정도 능력은 나도 갖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의욕이 생길 것이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의논하거나 기대는 일이 쉽지는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불편해하고 어려워한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떤가? 만일 남에게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겠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대기가 힘들다면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보자.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믿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혹은 너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는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사람은 많든 적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또 의지가 되어주는 생물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건강하게 기대는 것은 상대의 자기애를 충족시켜주는 행위이자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당신도 내가 의지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 아마 상대방은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하기에 껄끄러운 상사나 이웃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의논해보면 생각 외로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업무상 알게 된 거래처 직원이나 자녀를 통해 친해진 같은 학부모 가운데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일부러 뭔가를 의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상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한다. 만일 당신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의논거리를 들고 찾아가라. 그는 당신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믿는 상대를 공격하려고 들지 않는다. 이처럼 의논이라는 행위는 인간관계, 나아가 신뢰관계를 만드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평소 성실한 사람이 자기에게 의논하기 위해 찾아온다거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의견을 구하려고 다가온다면 그 행위만으로 호감이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남에게 잘 의논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위에 완고하고 다가가기 어렵다는 인상을 준다. 부하에게 의논하지 않는 상사보다는 부하의 의견을 구하는 상사를 누구나 더 믿게 될 것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사람을 찾기는 상당히 쉽다는 점에서 인터넷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마주칠 리 없는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으로 모인 웹사이트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다들 비슷하구나, 나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는다. 고민을 나누는 것 외에도 일반적으로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독특한 취미를 가진 이들 또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처럼 대중에게 이해받지 못할 취미나 의견을 가진 아웃사이더들의 교류의 장으로 인터넷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물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자주 보게 되는 그저 좋아요를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쓴 글은 의미가 없지만 진심을 나누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사람은 남들이 별나다고 취급하는 나의 취미를 이해해준다.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해받지 못하는 나의 상황을 헤아려준다. 만약 교류를 통해 이 같은 마음이 든다면 그러한 상대를 만날 수 있는 도구가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의 우리의 삶은 좁은 마을 사회뿐이던 과거에 비하면 훨씬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공감해 줄 수 있는 상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상대를 찾을 때 처음에는 친구나 가까운 이웃보다는 얼굴조차 모르는 낯선 사람이 좋다. 우선 그 한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상대의 수를 차츰 늘려가면 된다. 이와 관련해 코헛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내가 의사로서 환자를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환자는 그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하면 그 환자는 의사인 나 외에도 그러한 사람을 찾게 된다. 따라서 처음에는 단 한 명이어도 충분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는 그러한 상대를 결코 찾을 수 없다. 얼른 행동으로 옮겨서 나를 이해해줄, 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자.
가장 건강하게 기대기. 지금부터는 코옷의 이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코옷은 상대에게 건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자 했다. 코옷이 이상적으로 여긴 것은 상호 의존이라는 관계다. 말 그대로 내가 상대에게 기대는 대신 상대도 내게 기댈 수 있게 하는 관계다. 상대가 기댈 때 확실하게 응해주면서 좋은 영향을 주는 인간관계인 것이다. 이러한 상호 의존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심리적인 give and take이므로 똑같은 것을 교환하는 게 아니다. 1,000만 원을 빌렸으니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수치로 딱 들어맞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경제적인 면을 담당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가사를 담당하는 경우, 또는 공부를 잘하는 A가 평소 B에게 공부를 가르쳐주지만 A가 괴롭힘을 당할 때에는 B가 달려와서 도와주는 경우 등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는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베푼다. 실제로 어머니의 무한한 애정을 이야기하는 미담이 많다. 특히 어머니가 오로지 자식에게 사랑을 주기만 하는 내용이 압도적이다. 그런데 사실 이 역시 심리적으로는 주고받는 관계이다. 365일 쉴 새 없이 계속되는 고된 육아 속에서도 아이가 생긋 웃어주거나 간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이때 어머니는 아이에게서 사랑과 기쁨을 얻는다. 아이가 웃어주고 좋아해주기 때문에 힘겨운 육아를 견딜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한편 아이가 유난히 제멋대로 굴거나 손이 많이 가는 날에는 아무리 부모라도 화가 치밀 때가 있다. 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다. 땀을 뻘뻘 흘려가며 열심히 달래주는 데에도 여전히 큰 소리로 울거나 소리를 마구 지른다면 아무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는 걸 이해하더라도 답답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 또한 서로의 심리적 욕구가 채워지기에 더욱 돈독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아이를 돌보면서 지치거나 화가 났다고 해서 내가 부모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하며 자책할 필요는 없다. 환자를 돌보는 일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간병인이 열심히 간호를 하고 있는데 환자인 노인이 나직이 미안하네 라며 한마디를 건넸다고 해보자.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더 잘 보살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노인이 치매가 심한 나머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저리 꺼져 라고 폭언을 퍼붓는다면 어떨까? 피해망상 때문에 네가 내 거를 훔쳐갔지? 라면서 간병인을 도둑 취급까지 한다면? 이성적으로는 그가 병 때문에 인지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간병인도 사람이기에 자신의 노고를 인정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육아나 간병을 미화하여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거나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 일부를 자신이 지치거나 짜증이 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코옷의 이론을 보면 이는 이상적인 의존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신이 부모 혹은 간병인이라면 나는 왜 기분 좋은 얼굴로 내 역할을 다하지 못할까라며 자책하지 말자. 적어도 정신과 의사로서 코옷과 내가 전하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을 떠올리며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란다. 상대가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을 칭찬하자. 공감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생각하고 상상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왜 공감이 중요한 것일까? 공감을 함으로써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해주면 기뻐할지 미리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에게는 당신은 미모도 뛰어나지만 사실은 주위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네요 라고 말해줄 수 있다. 부자에게는 당신은 부유한데에도 거드름을 피우지 않는 성격이라 대화하기가 참 편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상대방이라면 이러한 말에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결국 상대가 나의 이러한 점에 주목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분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것이다. 주변을 보면 간혹 외모가 그다지 출중하지 않은 남성과 빼어난 미모의 여성이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어쩌면 상대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한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일수록 자신을 외모 외에 다른 면에서 평가해주는 상대에게 약하다. 그처럼 타인이 무심코 칭찬해주는 부분과 내가 정말로 칭찬받고 싶어하는 부분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많다. 아니, 누구에게나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그러니 상대의 욕구가 무엇일지 주위 사람을 대상으로 한번 상상해보자. 칭찬의 달인이란 단순히 거칠애 같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상대가 칭찬받고 싶어하는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는 사람이다. 반면에 그러한 욕구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은 심지어 미움을 받기도 한다. 이를테면 아내가 헤어스타일을 바꿨는데 전혀 몰라본 남편은 오히려 예전 스타일이 더 나은데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덧붙이기까지 한다. 이는 어떤 말을 해야 상대가 기뻐할지 생각하기는커녕 어떤 말을 들으면 싫어할지조차 염두에 두지 않은 태도이다. 그런데 상대가 뭘 칭찬받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는 먼저 상대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보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있다. 혹은 이 사람은 말수가 원래 적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신중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를 그 사람에게 그대로 말해보자. 상대가 끄덕이며 기뻐한다면 당신은 공감의 달인으로 향하는 첫 단계를 통과한 것이다. 어떠셨습니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하냐에 대한 팁과 방법은 무궁무진할 겁니다. 이 책에서 얻고자 하는 이론은 사실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자. 그 누군가가 있다면 크게 감사하자. 없다면 지금부터 찾자. 그러려면 일단 나부터 누군가가 의지하고자 하는 존재가 그럴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자. 그것이 서로 주고받는 건강한 의지이다. 어리광을 부리며 살자. 아우, 너무 좋네요. 애기였을 때에도 못 부려봤던 어리광인데요. 저는 어리광을 부려봤던 기억이 전혀 없어요. 자, 지금부터라도 해도 된다니까 한번 해봅시다. 일단 사람부터 찾아야겠죠? 이 책에서는요, 대표적인 심리학자인 프로이트 또 아들러 이 둘과 코헛의 사상을 자주 비교해 가면서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무척 재미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아들러에 대해서도 꼭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기다려 주십시오. 책 내용에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러한 안목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더 궁금한 분들은 반드시 책을 구입해서 꼭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쉽지만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또 좋은 책과 함께 다시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